왕실의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은 미소와 예복, 완벽하게 계산된 인사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그 화려한 침묵을 흔듭니다. 왕관도 왕좌도 아닌 오래된 진주 장신구 하나가 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윌리엄 왕세자가 가족 앞에 오래된 기록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누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샬럿 공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진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섬뜩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그 이름이 오래전부터 기록돼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도 다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하필 지금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 윌리엄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서는 시기에 폭발한 것일까요? 한 장의 기록 뒤에는 보석보다 훨씬 무거운 왕실의 기억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의 영국 왕실은 겉으로 보면 다시 질서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는 공식 일정을 이어갔고,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조지, 샬럿, 루이와 함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활절 예배와 국가 행사, 스포츠 무대에서 왕실 가족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만 본다면 흔들림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사진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2026년 봄과 여름, 가족이 함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찰스와 카밀라가 앞세대를 대표하고 그 뒤에는 윌리엄과 캐서린 그리고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왕실이 우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에서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 의무, 기억, 때로는 아주 작은 물건까지 함께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왕실을 볼 때 왕관과 궁전, 의정과 전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한 가족의 귀멸은 대개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서랍 속 기록 한 줄, 누군가 무심코 남긴 이니셜, 그리고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짧은 질문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온라인을 뒤흔든 진주 장신구 이야기가 유독 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직 어린 공주 샬럿이 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의 둘째 아이이자 아버지와 오빠 조지에 이어 영국 왕위 계승 서열 세 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숫자입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이름은 이미 왕실의 미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이 오래된 장신구 기록에 적혀 있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급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과거의 재고 기록과 연결된 표식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진주를 착용하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남겨진 약속을 현재의 누군가가 건드렸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더 묘한 것은 그 진주가 세상에 공개된 보물보다도 훨씬 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왕실에서 보석은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누가 착용했고 누구에게 전해졌으며 어떤 순간에 등장했는지가 곧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이동 하나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이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샬럿은 이 논쟁에 참여한 적도 무엇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녀의 이름 앞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진주는 왕실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딸에게 남겨진 약속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석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갈등의 핵심입니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값비싼 보석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이름을 누군가 지우려 했다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샬럿의 이름이 왜 이렇게 강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국 왕실이 바꿔놓은 오래된 한 규칙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샬럿 공주의 이름이 단순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 이상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영국 왕실은 오랫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앞서는 오래된 계승 원칙을 따랐습니다. 먼저 태어난 딸이 있어도 남동생이 태어나면 순위가 밀려나는 시대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성별이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영국은 왕위 계승법을 바꾸었습니다. 일정 시점 이후 태어난 왕실 자녀에게는 성별보다 출생 순서가 우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변화가 단순한 법률 문구가 아니라 실제 한 아이의 삶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 루이 왕자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과거의 규칙이었다면 남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샬럿을 앞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샬럿은 오빠 조지 다음 자리를 그대로 지켰고 루이는 그녀 뒤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어린 공주가 왕실의 오래된 질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실의 전통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규칙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쵸? 샬럿은 바로 그런 변화의 세대에 속합니다. 그녀의 자리는 누군가의 호의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칙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퍼진 진주 이야기는 더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만약 오래된 장신구 기록에도 샬럿의 이름이나 이니셜이 실제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왕위 계승에서는 이미 그녀의 자리가 명확하게 보호되는데 가족의 유산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존재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볍게 넘기는 순간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위 계승법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문제의 진주 기록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서가 아닙니다. 즉 샬럿의 계승 순위가 보호받는다는 사실과 특정 진주가 그녀의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사람들을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확실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절묘하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가 옆에 놓이는 순간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도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결과뿐입니다. 누가 어떤 목걸이를 착용했는지, 어떤 왕관이 누구의 머리 위에 올랐는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물건이 정확히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조건으로 보관되는지는 훨씬 복잡합니다. 결국 진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샬럿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더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궁전 안에 있는 보석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국왕의 것일까요? 왕실의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것을 손에 쥐지도 못한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맡겨진 것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서 카밀라 왕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실의 보석을 둘러싼 이야기가 복잡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앞에서 누군가가 착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전 안에서는 아름다움보다 기록이 더 강하고 기업보다 문서가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영국 왕실이 보유한 역사적 물품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평범한 사유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왕실 컬렉션에 속하고 어떤 것은 의뢰를 위해 사용되며 또 어떤 것은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목걸이라도 누가 소유하는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착용했다와 가졌다 사이에 큰 거리가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공식 행사에서 어떤 보석을 여러 번 사용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영구적인 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은 물건이라도 특정한 기록이나 가족의 지시에 의해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온라인에서 퍼진 진주 이야기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문제는 카밀라가 진주를 한 번 착용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트가 장기 보관 상태에서 보다 정기적인 의전 사용이 가능한 범주로 옮겨지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왕비가 역사적인 장신구를 공식 행사에 사용하는 일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고 번호 옆에 적힌 작은 표식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그 표시가 단순한 보관 기호가 아니라 특정 사람과 연결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샬럿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만약 그 표식이 실제로 미래의 수령인을 의미했다면 더 이상 이것은 왕비가 어떤 보석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진 물건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더 미묘한 것은 카밀라가 그 표식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담당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알렸고 카밀라는 내부적으로 정리될 문제라고 답한 뒤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는 여전히 오해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고 단순한 행정 표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망설임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저녁 담당자는 재고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오래된 기록과 연결되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다른 기록을 불러왔고 하나의 번호가 과거의 문서와 이어졌습니다. 작은 의심은 점점 더 큰 질문으로 변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누군가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도 문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자료들이 윌리엄의 손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단순한 재고표 한 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처에서 같은 결론을 향하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은 보석 관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바라보는 순간 왕실의 절차는 가족의 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에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보석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계승자라는 자리는 언제나 냉정함을 요구하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리는 전혀 다른 감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불안과 상실의 가능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빈이 암치료 사실을 공개했을 때 왕실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공식 일정과 의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이후 캐서린이 회복을 알리고 조금씩 공적인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은 윌리엄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남겼을 것입니다. 왕실의 지위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샬럿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지는 기록이 그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것을 단순한 재산 문서처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 딸이 살아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묻는 장면을 떠올렸다면 그것만으로도 그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윌리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재고표를 읽고 보석상 기록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문서의 번호와 표식을 맞췄다고 합니다. 분노보다 절차를 앞세웠다는 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립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증거를 정리하는 사람은 결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보좌관이나 메모 뒤에 숨기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카밀라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편으로는 왕세자의 방식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카밀라가 처음 요청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가? 만약 몰랐다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샬럿의 이니셜을 지적한 뒤에도 절차가 계속되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수와 선택의 차이는 아주 짧습니다. 모를 때는 실수일 수 있지만 알고 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로 읽기 시작합니다. 윌리엄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경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족회의에 크린색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갑니다. 찰스 국왕도, 캐서린도, 카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내려놓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카밀라가 그것을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주장했을 때 윌리엄은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장을 꺼냈다고 전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기록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 한 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에서 가장 안전했던 변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질문은 누가 진주를 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경고를 받은 뒤에도 움직였는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왕실의 가장 사적인 관계를 가장 공개적인 의심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카밀라는 오랫동안 영국 왕실에서 가장 복잡한 시선을 받아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대중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고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왕비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업은 직함 하나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오래된 보석은 그녀에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곳의 일부다 라는 상징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남겨진 약속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다른 사람이 아직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어린 공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윌리엄은 크림색 파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에는 문제의 진주 세트와 연결된 재고 번호가 적혀 있었고 두 번째 기록에는 보석상의 식별 표시와 오래된 관리 번호가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카밀라는 처음에는 행정상의 착오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류가 잘못 연결되었거나 과거의 표기가 지금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윌리엄은 그 주장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복사본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문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담당자가 카밀라에게 샬럿의 이니셜이 진주 세트 옆에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의 요청은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들은 뒤에도 절차가 계속됐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단순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윌리엄이 파고든 것도 바로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모르던 때와 알고 난 뒤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캐서린은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다면 왜 요청은 멈추지 않았느냐고. 짧은 질문이었지만 방 안의 모든 변명을 한꺼번에 겨누는 말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의자 쪽으로 무너졌다고 묘사됩니다. 찰스가 몸을 움직였고 윌리엄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극적인 장면과 문제의 문서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거나 독립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 왕실의 비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갈등을 완벽하게 조립한 이야기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심은 이야기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이제 카밀라가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서사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였는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마지막으로 찰스를 봐야 합니다. 한쪽에는 평생 지켜온 아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왕실의 미래를 이어갈 아들과 손녀가 있습니다. 설령 진주 이야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 해도 찰스가 상징하는 갈등만큼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찰스 3세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공개석상에서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든 왕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문이 닫히고 한쪽에는 평생 지켜온 아내가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과 손녀가 서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찰스가 문제의 파일을 들고 홀로 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누구의 설명도 듣지 않고 문서를 다시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가 판단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장신구 사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밀라의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샬럿의 이름으로 남겨졌다는 약속을 우선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찰스에게 카밀라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영국 사회에서 가장 거센 비난을 견뎌야 했고 마침내 엘리자베스 2세가 훗날 카밀라가 왕비로 불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뒤에야 그녀의 위치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찰스가 그녀를 왕실의 중심으로 데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왕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왕실은 현재의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윌리엄이 뒤를 잇고 그 다음에는 조지가 있으며 샬럿과 루이 역시 그 미래의 일부입니다. 왕실의 기록과 유산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아직 권력을 갖지 않은 다음 세대의 목까지 보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찰스 자신의 시간 역시 예전처럼 무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2024년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한 뒤 치료를 받으면서도 공식 임무를 이어왔습니다. 병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가르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시간의 한계입니다. 언젠가 자신이 없는 왕실을 생각해야 하는 순간 작은 별정 하나도 더 이상 작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찰스라는 인물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옳다고 믿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충돌한다면 국왕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온라인에 퍼진 이야기에서는 결국 찰스가 진주 세트를 샬럿의 지정된 유산으로 다시 보호하고 카밀라의 정기적인 의전 사용 요청을 중단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결정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공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에는 강한 상징이 남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샬럿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기록을 들여다보고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동안 정작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오래 남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한 아이의 이름이 끝내 모든 사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샬럿 공주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진주를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시선은 결국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이 문서를 펼치고 권리를 따지고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는 동안 정작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이 사건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샬럿은 태어나기 전부터 바뀐 계승법의 상징이 되었고 남동생 누이가 태어난 뒤에도 자신의 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 보호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왕위 계승에서 지켜진 한 아이의 자리가 가족의 유산에서도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냉정해져야 합니다. 샬럿의 왕위 계승 순위는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반면 그녀의 이름이 특정 진주 세트의 상속 기록에 적혀 있었다는 주장은 아직 공개된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이야기는 닮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왕실을 둘러싼 수많은 소문이 힘을 얻습니다. 진실이 비어있는 자리는 언제나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가 먼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샬럿은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여러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조금씩 더 넓은 세상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한 걸음씩 성장할수록 역설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어린 남족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만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져 온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보석 안에서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욕망,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 사랑과 원칙 사이에서 흔들리는 국왕의 책임, 그리고 아직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아이의 미래가 한꺼번에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샬럿은 앞으로 더 자주 대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성장할수록 왕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의무와 기억, 그리고 역사까지 넘겨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오래된 보석을 착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인가? 아니면 오래전에 누군가 지키려 했던 약속의 흔적인가?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카밀라도 윌리엄도 찰스도 아닙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샬럿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유산은 손에 쥐는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그 문서가 언젠가 실제로 세상에 나온다면 사람들은 진주의 가치보다 더 무거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누가 멈췄고 누가 끝까지 밀고 나갔는지 말입니다. 왕실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왕관도 보석도 아닐지 모릅니다. 한 번 기록된 약속과 그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찬성 질종